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귓가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더 아픈 건 옆에서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7, 프리랜서 제품 디자이너 김지영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사업도 잘 되고 작지만 예쁜 집에서 고양이 2마리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회사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다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나름 인정받으며 일해왔죠. 클라이언트도 늘고 포트폴리오도 탄탄해지던 시점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영 씨, 이 모델 어때요?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간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만난 그 사람, 박준호. 친절한 미소와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첫눈에 호감이 갔어요. 게다가 제가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파는 사람인데 지영 씨는 직접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언젠가 지영 씨가 디자인한 제품도 이 매장에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준호가 정말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의 성실한 모습, 그리고 제 일을 존중해주는 태도까지 완벽해 보였죠.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어요. 준호의 집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입실률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은 제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제 적금을 모두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요. 괜찮아, 지영아. 내가 곧 승진할 거고 그러면 다 갚을 수 있어. 너무 미안해. 준호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첫 번째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짐박스를 떨어뜨렸어요. 멍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죠. 지영아, 너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디자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내가 경영 쪽을 도울게. 우리 함께 크게 성공하자.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결혼 생활은 달콤한 신혼이 아닌 냉혹한 현실로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경영 지원은 그저 말뿐이었어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는 게 일상이 됐죠. 오늘도 야근이야? 난 저녁 먹으러 친구들 만나고 올게. 아침에 일어나 디자인 작업을 하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다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조차 안 된 그릇들과 어질러진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준호는 제가 야근한다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만 던진 채 또 나가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고시원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아, 어머니가 좀 급하시대. 이번 달에 고시원 관리비를 못 내셨다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처음엔 한두 번 도와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정기적인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월세, 관리비,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부담이 제 어깨로 왔습니다. 지영이, 너는 돈을 잘 벌잖아. 우리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만 좀 도와줘.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매달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편 준호는 점점 더 게을러졌어요. 취업 준비는커녕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여보, 나 옷 좀 사야 할 것 같아. 카드 좀 빌려줄래? 처음엔 남편의 체면이라 생각하고 용돈도 줬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는 데 쓰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이렇게 계속 쓰면 어떻게 살아? 뭐, 내가 벌면 되잖아. 넌 능력 있으니까. 이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또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전자회사에서 새 제품 라인업의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성공하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대형 프로젝트였죠. 여보, 드디어 우리 기회가 왔어. 이거 성공하면 정말 큰일 맡을 수 있을 거야. 준호도 처음으로 제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업과 계약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일을 준호에게 맡겼어요. 저는 디자인에만 전념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그럭저럭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디자인만 잘해. 한 달간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수십 개의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죠. 드디어 최종 시안이 완성되고 납품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여보, 계약금은 받았어? 이제 최종 시안 보내면 돼. 그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게 미안해, 지영아. 사실 계약금을 받았는데 준호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아서 시댁 빚 갚는 데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서에 제대로 된 납품 조건과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괜찮아. 디자인만 잘 넘기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디자인을 넘기자마자 클라이언트는 연락을 끊었고 계약서, 허점을 이용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해서 사용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회사가 업계에서 소문을 퍼뜨려 다른 클라이언트들까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맡긴 거야? 준호는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요. 사업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오고 카드값은 연체되었죠. 그런데도 준호와 시댁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취직도 못하는 거야. 돈 좀 더 보태.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매번 전화로 때로는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지갑도요. 그리고 마침내 폭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을 뛰고 남은 클라이언트라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날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필요하시대. 고시원의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비가 갑자기 필요하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통장에는 겨우 생활비로 남겨둔 50만 원뿐이었거든요. 그것마저도 다음 주 식비와 교통비로 써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뭐, 돈이 없다고? 너 그렇게 벌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어딘가에 돈을 빼돌리는 거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시댁에 보탰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돈을 숨기는 며느리로만 보였나 봐요. 어머니,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로 여유가 없어요. 준호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준호는 눈을 피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죠. 너 요즘 밖에서 뭐 하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 정말 일하는 거 맞아? 그 말에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는 저를,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저를 그렇게 의심하다니요. 그래, 난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더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손을 들었어요. 팡!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더 아픈 건 옆에서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준호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이 집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은 왜 불러? 폭행이니까요. 폭행.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하자. 경찰이 도착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발뺌했고 준호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우리 어머니가 좀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다. 경찰 앞에서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식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날 밤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 일은 친정어머니께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준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알았다, 딸. 엄마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니까 연락해 볼게. 일단 집으로 와라.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경제적 지원한 내역, 폭행 증거, 그리고 남편이 직업 없이 경제적 책임을 회피한 증거.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준호에게서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가 왔어요. 지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경제적으로만 착취당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송금 내역, 대출 서류, 생활비 지출 내역, 폭행 증거 사진.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는 결혼 기간 동안 경제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수입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음에도 피고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준호와 시댁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역공을 펼쳤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꼬박 6달의 법정 다툼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7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제가 그동안 시댁과 준호에게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었어요. 축하해요, 의뢰인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꽤 좋은 결과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과 제 청춘, 그리고 열정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것도 돈으로 환산된 채로요. 법원을 나서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훨씬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지영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넌 내가 돈줄이었을 뿐이야. 아내가 아니라.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친정에 머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 클라이언트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문득 거울을 봤어요. 정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봐요.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겨우 7평짜리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작업 공간을 꾸미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건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 제 철학이 담긴 제품들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작업하고, 낮에는 미팅을 다니고, 주말에는 전시회에 참가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결혼 생활 중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제 꿈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을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 주방용품 라인의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죠. 사실 저희가 큰 회사는 아니라서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김지영 디자이너님의 감각을 믿고 맡기고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액을 보고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사용자 경험부터 기능성, 신미성까지 모든 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만들었죠. 클라이언트도 대만족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다음 프로젝트도 꼭 지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일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대형 전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건 제가 준호 때문에 실패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김지영 디자이너님, 저희가 최근 출시한 주방용품 라인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신제품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제 실력을 인정받은 증거였고 큰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다. 미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미팅에서 제가 직접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폈고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지식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받는 조건으로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 측에서는 추가 계약을 제안했어요. 제 경력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죠. 그 즈음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성공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자고요. 미안해요. 지금은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제 과거일 뿐이니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를 다시 과거로 끌어내릴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고 디자이너 2명을 고용할 정도로요. 제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디자이너를 주제로 한 특집 기사였어요. 김지영 디자이너님,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와의 결혼 생활, 시댁의 경제적 착취, 사업 실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요.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실패와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랐거든요. 오늘 제 스튜디오에서 팀원들과 새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중이었어요. 대형 가구 브랜드의 신제품 라인 디자인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3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갑 속 마지막 5만 원을 꺼내며 울었던 그날, 시어머니의 손찌검에 뺨이 화끈거렸던 그날, 남편이 나를 지키지 않았던 그날.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언니, 클라이언트에서 연락 왔어요. 프레젠테이션 시간 잡았대요. 조수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일정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 많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몸 건강이 제일이야.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팀원들도 있고 일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와인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셔서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우울한 얘기하자. 오늘은 우리 딸 성공 축하하는 날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예전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함께 살았던 곳. 이제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준호의 번호였습니다. 1년 만의 연락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잘 지내?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기운이 없었어요. 그의 상황이 어떨지 짐작이 갔지만 더 이상 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 소식이 궁금해서. 잘 되고 있다며? 축하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지영아, 난 정말 후회해. 널 그렇게 대한 거, 엄마한테 말리지 못한 거, 모든 게 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각자의 길을 가요. 안녕히 계세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고른 가구들, 벽에 걸린 작품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상장들. 모두 제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 속에 제 미래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요. 실패와 좌절, 배신과 상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요. 오늘도 잘 살았어, 지영아.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시댁은 빨대였고 저는 지갑이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디자이너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떠나세요. 진짜 행복은 그 후에 시작된답니다.